어저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열국회 마지막 날인데 79건인가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79건, 99건, 98건에 마지막 추가 한 건이 됐어. 그러니까 99건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당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실패한 정당은 많은 경우 해체됐어요. 그런 정도로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적 결사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3전 4기 하셨는데 3번 질 때마다 당을 바꿔서 재도전했거든요. 또 가까운 예로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이 워낙 심하고 민심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는 도저히 자기가 대통령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겠어 해서 과감하게 한나라를 새누리로 또 정책도 우리 당이 오랫동안 발표한 정책을 모조리 갖다 베껴서 그냥 자기들 정책으로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거는 정치공학적으로 무슨 전략이냐 하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박근혜는 그렇게라도 해서 가짜로 바뀌더라도 하여간 그렇게라도 바꿔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렇게 뜨겁게 성원해 주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 기존의 계파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당, 제1야당의 그런 텃밭에 안주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어떻게든지 정권 바꿔달라고 90%가 넘게 지지를 해줬거든. 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이 우리 당보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당보다 더 높아. 네. 정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정당의 인물과 정당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당의 나라를 맡겨도 좋겠다 해서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 신당은 아직 사람도 안철수 외엔 아무도 없고 정책도 전혀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반증이냐 하면 그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야. 호남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쇄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의 지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민주당을 해체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 정치는 영원히 미궁으로 빠진다고. 영원히 정치 후진국으로 남게 되지. 60년 전통 야당 그래도 진보적 정책을 주창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려고 하고 또 민주개혁 세력을 대표했던 그런 전통 야당은 이거 하나뿐인데 그리고 수권 가능한 야당도 이거 하나뿐인데 수권의 경험이 있는 야당도 이거 하나뿐인데 우리가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 해서 내가 좀 장황하게 백그라운드로 설명했지만 목표를 정한 것이 야당이 아니면 누구도 대변해 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을들 중산층과 서민, 장애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사업자, 납품업자, 협력업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저히 대변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갑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하면서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소송을 해서 지고 뭐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서 오죽하면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생을 포기하고 자살로까지 내몰리냐 이거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대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 이렇게 정하고 그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거 이거 야당이 할 일이다 해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요리조리 피하는 거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요. 속도 조절론 얘기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경제가 어렵고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보수 언론은 왜 민주당은 을만 주장하냐 가불이 상생해야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갑은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능히 자기를 오히려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을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갑의 이익은 정부와 여당이 보수 여당이 충분히 지켜주니까 을은 우리 야당이 안 하면 아무도 못 온단 말이지. 127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몸을 던져서 을의 입장을 옹호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그 37개의 입법안을 내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시를 각 상임위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족스럽지 못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했어. 어제 통과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10대 재벌의 현금 유보 이익이 1,000억이 훨씬 넘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 법인세 깎아줬지. 또 금리는 싸게 적용해줬지. 환율 올려줬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익을 받는데 그 돈으로 이명박이가 기대했던 것은 아랫목도 따뜻해지게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일감 몰아주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2세 3세를 주주로 앉히고 중소기업들이 오랜 고생을 해가지고 가족경영을 하고 이래서 키워온 그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중소기업자들에게 들어갈 이익을 빼앗아서 자기 2세 3세들의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부도덕하고 우리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그런 시장 경제에 정의롭지 못한 경제에 누가 그 귀속 의식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막자 해가지고 이제 막는 건데 좀 더 강하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아서 그래도 출발은 했어 이제. 근데 계속 관찰하고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갈 거죠. 그 다음에 납품업체들, 그러니까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정상화하는 그 두 개의 입법이 중요해요. 그러는 이제 가맹점들이 그 갑에게 내몰려 가지고 별짓을 다 당했잖아. 뭐 괜히 쓸데없이 점포를 수리하라고 뭐 6개월도 안 돼서 모델을 이렇게 바꾸라 이러고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뭐 저 밀어내기로 물건 갖다 앵기고 안 팔리는 물건 떠안으라 그러지. 또 뭐 저 하여간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그 말 안 들으면 전부 쫓아내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럼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우리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것은 야당이 아니면 누가 맡겠어요.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국기문란 행위인데 이것을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여당이 안 지키려고 하는 걸 우리가 강하게 투쟁하고 밀어붙여서 국정조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어제 그 법이 통과돼서 남재준이가 NNL을 노무현과 김정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무단 공개함으로써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정원을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랬다. 이런 나쁜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거기에서 짜집기하고 허지도 않은 말을 짜집기 해가지고 악선전을 하고 폄하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공개하자.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진본을 공개해서 이제 더 이상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막자 해서 어제 그것도 공개하는 걸 통과시켰죠. 대개 어제는 그 세 가지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여간 앞으로도 야당성을 회복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이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같은 것은 분명하게 단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제를 개혁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야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을의 눈물을 닦아줘서 중산층과 서민이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앞으로의 정치의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아주 미흡하지만 그래도 한 60, 70점은 줄 수 있는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 우선 방향은 제대로 잡혔습니다. 왜 기초의원 선거에,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냐 하면, 우리 중앙 정치가 너무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싸움질만 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는 무능한 정치를 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를 통해서 그 정치가 지방에도 영향을 줘서 지방도 쌈판 정치를 만들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야. 전국에 그런 지자체가 몇 개 있었거든. 경기도에도 성남 같은 데라든가 그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공천이 바로 당선이니까 결국 공천 비리가 있다.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이제 정당 공천 이거 없애는 문제를 입법하려고 우리가 공청회를 했어요. 찬반 학자들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토론을 하고 의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봤더니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반대야. 근데 반대의 톤이 아주 강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고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거야. 왜냐? 우리 헌법은 이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공직선거에 후보자 추천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이지.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명백한 위헌이다. 그리고 2003년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위헌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야. 이게 딜레마인데, 정치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문제가 된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위한 그 대립과 갈등의 지나치게 빠져버려서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본래 영역이고 할 일이고, 또 공천혁명을 일으켜서 그 밀실공천 이런 걸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향식 공천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서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지. 엉뚱하게 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느냐. 그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 생기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정치학자들은. 첫째가 뭐냐. 그러면 정당이 공천을 안 하면 아무도 걸러지지 않는 상태의 지방의회, 시장 누가 되느냐. 결국 지방에 돈 있는 토호 세력이 입후보할 텐데, 그 토호 세력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받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지방건설업이라든가 토사속 채취업이라든가. 그럼 지방정치 또 부패해버린다. 그게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그 사람들의 우려. 또 하나는 정당이 공천을 하면 한번 걸릴 수 있는데 걸르질 못하니까 범죄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각 정당은 음주운전하다 걸린 기록이 2번만 있어도 공천 안 하거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당 공천 신청을 많이 하니까 잘라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나타난 무슨 형을 한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 가려서 잘라내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걸 안 와 잘. 근데 법으로 그걸 다 막을 수도 없고 복권을 시켜놓으면 그거는 또 인권 유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수자, 여성과 장애인들이 정당 공천제 하에서는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할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당 공천제 하에서는 특히 여성의 의원의 비율이 그 정당 공천제 하기 전에는 2%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 22%까지 올라왔거든. 그 다시 내려가면 지방 정치가 생활 정치여야 하고, 생활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성이 더
섬세하게 더 잘하는데 그것을 계속 높여서 선진국 수준 50%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다시 떨어지지 않냐. 이건 정치의 퇴보다.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정당 공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등히 높죠.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제 이제 새누리당도 고민, 우리도 고민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정당 공천제는 폐지하는데 완벽하게 틀어막는 공천제 폐지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헌 입법을 하게 되면 위헌 판결이 나오면 안 되니까. 무슨 소리냐면 민노당이나 민노당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은 지금 명백히 반대하거든. 정당 공천제 폐지하는 거를.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자기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법을 하면 바로 위헌 소송을 할 거예요. 그럼 내년 선거 전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고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9개 헌법학계, 정치학계, 선관위, 헌법재판소 전부 우리 그 특위 명의로 질문을 해놨어요. 의견 조회를 해놨어요. 위헌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여름휴가 끝나고 이제 8월달에 모여서 논의해서 9월 말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현재를 보기에는 2003년 이전에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정당 공천제를 안 하고. 근데 그때는 내천은 허용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사실상 각 정당이 정한 후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느 정당에 공천한 후보라고 표기하여 입후보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원 자격은 계속 가지고 입후보할 수도 있는 거고 정당도 선거 전에서 우리는 어떤 후보를 좋아한다,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후보도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도의 느슨한 형태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괜히 여성은 어떨 거냐. 여성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비례대표제를 그러면 유지하면 어떠냐. 그런데 유지하면 지역은 정당 공천제 못하고 비례대표만 정당하고 그게 웃기는 얘기 아니냐. 논리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여성 명부제 같은 걸 하면 어떠냐 하는 대안이 있어요. 그런 여성 후보는 한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추천받아서 입후보하면 여성 전용 명부를 만들어서 전체 지방의원 중에 30%를 여성으로 뽑는다. 그러면 그 명부에 투표하자. 근데 그게 실제 운영하다 보면 명부의 순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순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상순위에 있는 사람이 다 당선돼 버리거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로또 선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투표지를 부채꼴로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참 그게 옹색하고 어색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국민들과 약속이고 국민들은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모르니까 쓸데없어 너희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거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천혁명을 일으켜서 이 밀실 공천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그러려면 법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수원시장 후보를 예비 선거로 뽑는 거야.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새누리당 후보 하나, 민주당 후보 하나를 각각 입후보해서 예비 선거일을 정해서 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뽑는데 새누리당 투표할 사람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고 민주당에 투표할 사람은 왼쪽 방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하게 하는 거야. 이유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역선택을 하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주가 미국은 한 80%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예 예비선거 제도로 해서 정당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라도에서는 호남 사람만 민주당 사람만 둘 돼야 되는 게 투표 표심으로 보면 맞는데
민주당 하나 새누리당 하나 되잖아요. 의회가 영남은 또 거꾸로고 그거 안 맞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당은 필요 없다. 무조건 1위, 2위 후보 둘을 골라가지고 예비선거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 본선거 시키자. 왜냐하면 마지막 그 공직의 후보자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시민이 유권자가 하잖냐. 그러면 후보자도 밀실 공천 안 하고 공정한 공천이 뭐냐? 그 뽑을 사람이 뽑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식 그 예비선거 제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많이 도입한다면 사실은 밀실 공천이나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실제 운영을 해보면 다선 의원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이 나오기가 어려운 또 문제가 있어요. 정당 공천제는 정당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정치 인물로 키울 좋은 인재를 과감하게 공천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다선 의원이 많아요. 10선, 20선 뭐 2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니까. 그래서 정치는 안정되지만 그렇게 되면 기득권 정치가 돼버리지.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했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요.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 댓글 사건도 문제죠. 원세훈이가 조직적으로 국정원 조직과 인력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국정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용했다는 거. 이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고 정치 후진적 정치의 행태죠. 우리가 30년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권 반인권적이고 그런 반민주적인 그런 정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별짓 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이거는 분명하게 철저하게 책임자를 가려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이걸 방지하고 국정원을 완전히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국정원이 과연 국내 정치 파트가 필요하냐? 그걸 아예 없애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정원 간부가 경찰에다가 압력을 넣고 경찰에서 여기에 호응해서 축소 왜곡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거에 더 큰 영향을 줬거든. 그것도 책임자를 가려야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갖고 남재준이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막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대화록을 법을 어겨가면서 제2의 국기문란 행위로다가 물타기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국가기밀원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까지 공개하게끔까지 이게 전개가 됐으니까 이것도 철저히 가려서 남재준이 나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라의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정원의 이익만 생각한 거 아니야. 국정원이 뭔데? 그런 불법행위한 국정원을 왜 보호해야 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게 남재준이가 지 혼자서 했겠냐. 대통령의 의중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서 불필요하게 국내 정치의 큰 충돌과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대통령이 결단이 필요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위원장을 파면하고 사법 처리하고 그리고 절대로 국정원이 정치 개입 못하도록 국정원을 대개혁을 하겠다는 걸 발표하고 그리고 자기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 부독의 소치다. 내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이거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모전이죠. 소모전이지. 이게 무슨 도움이 돼 국가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